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부스터 캐치를 준비하기 위해 테스트 중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두 번째 스타쉽 발사 타워가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스페이스X의 새로운 스타쉽 달 착륙선에는 태양열 패널이 없습니다. 어떻게 동력을 얻을까요? NASA는 화성에서 지구로 샘플을 가져올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스타쉽이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우주선 4호 이후 수리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스타쉽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5호의 시험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버전도 엿봅니다. 더 알고 싶어요? 해보시죠. 러시드 패드 및 캐치 암주 준비. 4. 발사 이후 벌써 2주 가까이 지났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동안 스페이스X는 빠르게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빠르게 재사용 가능한 발사대도 필요합니다.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이후 팀원들은 궤도 발사대의 구석구석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비행 중에 손상된 몇 가지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스페이스X 작업자들이 궤도 발사 마운트 자체에서 여러 구성 요소를 제거, 교체 또는 고정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부스터 고정 클램프였습니다. 부스터가 일찍 분리되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스터를 고정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걸쇠입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구성 요소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궤도 발사 마운트에 앉을 때 부스터를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개의 부스터 정렬 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비행사 중에 손상되어 현재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마운트는 빠른 재사용을 위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수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사 마운트에서 위를 보면 캐치암과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 M은 발사 직후 수행한 부스터 캐치 시뮬레이션에서 보듯이 비교적 손상되지 않았으며 발사 직후 작동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성공적으로 보였고 스페이스X가 비행 중 부스터 캐치를 준비하면서 모든 시선이 이 젓가락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젓가락을 팰컨 9 부스터의 착륙 구역 표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해 보일지라도 착륙 패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페이스X가 부스터 캐치 레일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일은 젓가락의 상단에 있으며 착륙 시 슈퍼헤비의 착륙 핀이 부딪힐 부분입니다. 이 레일은 착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유압샵 흡수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슈퍼헤비 부스터가 착륙할 때 이 팔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팔콘 9의 착륙 다리에 있는 충격 흡수 장치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착륙 패드 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착륙 팔에 있습니다. 이 착륙 시도는 장대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실내 추락 운동이 될 것입니다. 타워, 이 건설 및 신규 크레인 설치. 이제 우리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베이스의 한 발사대에서 다른 발사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타워 2가 마침내 4개의 타워 다리가 모두 설치되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빠릅니다. 이제 타워 다리가 설치되었으니 산체스 부지에 대기 중인 섹션을 쌓기 전에 나머지 타워의 바닥을 만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스페이스X는 타워의 바닥에 첫 보호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발사 시 폭발로부터 도면 작업 등 타워를 작동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곧 콘크리트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곧 섹션을 쌓을 예정이라면 스페이스X가 첫 번째 타워를 쌓을 때 사용했던 리퍼 LR만 1350, 일명 프랑켄 크레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인가요? 불행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타워 번호 1을 어떻게 쌓을까요? 글쎄, 스페이스X는 프랑켄 크레인보다 나은 솔루션이 필요하고 더 나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타워의 무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대한 리베어 LR만 1350, 크레인을 재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프랑켄 크레인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타워에. 마지막 두 섹션을 변경하면 세그먼트 9가 훨씬 무거워져 LR만 1350점의 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페이스X가 새 크레인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큽니다. iCrane은 프랑스의 DMX-CC 8801 크레인으로 프랑켄 크레인보다 무려 310톤을 더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크레인의 별명이 필요합니다. 작업에 딱 맞는 성능을 가진 이 특정 모델과 브랜드로 바꾼 것 같습니다. 리퍼드가 만드는 크레인 중 LR보다 큰 것은 1350톤밖에 없습니다.
스타베이스에 가져가기엔 너무 많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대신 사란스를 선택했죠. 이미 새 크레인이 인도되어 초기 베이스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부분의 섹션이 근처에 보관되어 있는 붐 조립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크레인이 완성되고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태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그들이 타워 섹션 작업을 패드에 굴린 후입니다. 이것은 곧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 주 정도에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륙 시 엄청난 열로 인해 새 크레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비행 오전에 스태킹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발사장의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궤도 탱크팜 또는 OTF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탱크팜은 철거 중입니다. 우리는 과거 많은 비디오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남은 공간을 채울 것에 대해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추진제 저장소로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가 새 탱크팜의 왼쪽에 있는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탱크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말뚝이 추가되었습니다. 탱크 농장 확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새 탱크가 놓일 받침대 설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실제 확장의 끝일 수 있지만 이전 탱크 농장이 있던 지역까지 계속해서 탱크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또 다른 대규모 탱크 농장 확장의 신호입니까? 아니면 기존 확장을 완료하는 마지막 탱크입니까? 두 타워 모두의 탱크 농장 2개 또는 1개만 볼 수 있습니까? 아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주선 개발 및 날씨 추적. 이제 건조 현장으로 이동해 현재와 미래의 스타쉽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살펴보기 전에 우주선 36호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행할 우주선 5점.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선 건조 후 개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우주선 36호는 타일을 벗기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열 타일이 제거되었으며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제거 타일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선 26점의 모습입니다. 전체 작업이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표준 실리카 타일이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선 30이 그곳에서 건설되는 유일한 로켓 단계는 아닙니다. 비행8 점의 비행 하드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비행8 우주선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부스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블록, 이 스타쉽을 운반하는 최초의 부스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선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된 후계자는 비행7과 선박 30점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 15의 공통돔은 몇 주 동안 메가베일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액체 산소 탱크의 가장 윗부분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통돔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슈퍼 헤비 부스터를 쌓기 전에 메가베이 내에서 굴려졌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베이의 다리 크레인에 부착하고 지상에서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슈퍼 헤비를 쌓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액체 산소 섹션이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우리가 개발 중인 또 다른 우주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롤링되고 쌓이는 것을 보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부스터와 결합될 우주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이것이 첫 번째 블록, 이 스타쉽으로 추정되므로 스페이스X는 디자인을 완성하기 전에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더 흥미로운 블록, 이 스타쉽 소식이 있는 마시스입니다. 먼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날씨가 될지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화질 레이더와 상세한 일기 예보를 위해 마이레이더 TV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조 앤이 급한 상황에서 헬기 비행이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다면 아마존 알렉사에게 마이레이더를 불러와 준비할 동안 듣도록 요청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허리케인, 산보, 비행,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앱으로 중요한 날씨와 재난 경보를 알려주는 덕분에 우주 경쟁을 쫓아나갈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마이레이더는 계획에서 추측을 없애고
무료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날씨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마이라달로 선견 지명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마이라달 앞서 보내가죠.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보를 유지하세요. 블로기 하드웨어 테스트 및 개발. 자, 이제 블로기와 질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선 26호의 성공적인 정적 발사 캠페인 이후에도 스페이스X 팀은 전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리프트 핀 테스터 장치를 사용하여 부스터 14.1에도 테스트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부스터 캐치핀에 유압 램을 놓은 다음 뚜껑을 아래로 밀고 유압 액추에이터가 동시에 캐치핀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보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이 중요한 부품에 부스터가 걸리는 힘을 시뮬레이션하여 착륙 시 힘을 견디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테스트는 사물의 미묘한 특성 때문에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적인 테스트처럼 보입니다. 핀이 빠지는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철에 미세한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당분간 이 테스트 부스터에서 스페이스X가 수행할 계획인 유일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팀은 캔을 분쇄하지 않고 부스터에서 캔 분쇄기 뚜껑을 제거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통해 스페이스X가 완전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할까 봐요. 병뚜껑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앞으로 스페이스X가 이 뚜껑을 어디에 사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캔 분쇄기, 바로 옆에 캔 분쇄기 2.0로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분쇄됩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몇 주 동안 이것을 만들고 있었고 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후로 다른 링 섹션이 나타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낯익은 것 같나요? 네, 새로운 캔 분쇄기의 또 다른 부분이며 디자인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캔 분쇄기의 높이가 얼마나 될지, 왜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나 근접했는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새로 출시되는 부품이 이것들뿐이 아닙니다. RGV 항공 사진에서도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궁금하실 겁니다. 새로운 부스터 추진력 시뮬레이터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랩터 엔진의 힘을 모방하기 위한 유압 램으로 보이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도 스페이스X가 초기 슈퍼 헤비 추진력 퍽을 테스트할 때 비슷한 테스트 장치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이것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이미 테스트한 퍽이 있지 않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해답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 세대의 부스터에는 13개의 내부 엔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15점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차세대 부스터 블록이점. 이 블록이 슈퍼 헤비는 과거에 언급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FAA 환경 영향 진술서에 35개의 엔진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감각입니다. 이 새로운 블록 이 부스터의 첫 번째 하드웨어이며 새로운 엔진 레이아웃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쌈디 아티스트 우퍼 덕분에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며 중간에 엔진 2개가 추가되어 조금 더 복잡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엔진을 짐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대칭 추력 오프셋과 결합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추력이 많고 다른 한쪽에 추진력이 적으면 적어도 올라가는 동안에는 힘을 얻을 수 있죠. 아르테미스 미션 및 HLS 스타쉽 업데이트. 이제 미래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스타쉽이 단순한 개념 이상의 것으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한때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몇몇 임무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착륙선으로 활용하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3 임무입니다. 최근에 디자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HL 우주선을 살펴보기 전에 아르테미스 미션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3점 동안 나사의 달 우주복으로 사용될 엑시엄 스페이스의 우주선 외 이동장치. 지난 몇 주 동안 엑시엄은 새로운 우주복에 대한 놀라운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압력 테스트, 나사의 중성부력 실험실에서의 테스트,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스페이스 X의 달 우주선 에어락 모형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우주선 모형에 대한 테스트는 대형 우주복 내부에서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와 달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에 맞게 레이아웃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새로운 HLS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 X의 달 착륙선에는 더 이상 태양 전지판이 장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서 어떻게 동력을 얻을까요? 최고의 부분은 부품이 아닙니다. 최고의 과정은 과정이 아닙니다. 무게도 없고 비용도 없습니다. 잘못될 수 없죠. 스페이스X는 부품이 없거나 적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철학을 다시 한번 따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달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대신 배터리 형태로 전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스타쉽은 엔진을 짐볼링하기 위해 이미 배터리가 필요하며 추가 용량이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짧은 임무에 태양 전지판과 같은 불필요한 부품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스타쉽은 위에 몇 개의 추가 배터리를 추가할 수 있는 무게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저장된 에너지가 배터리가 아닌 수소라는 점을 제외하면 아폴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페이스X가 우주선 외부에 태양 전지판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으로도 여전히 태양 전지판이 필요하겠지만 왜 지금 복잡성을 더할까요? 이제 덜 운 좋은 프로그램의 최근 개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사의 화성 샘플, 귀환 임무 조정. 우주 비행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다면 화성 샘플 회수 임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성 표면에서 작은 암석과 흙 샘플을 회수하는 것이 바로 그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개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착륙선은 기본적으로 다른 로켓을 발사할 자원 없이 행성에 갇혀 있습니다. 거리와 중력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시도가 쓸모없어지는 달에서의 샘플 회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샘플을 가져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착륙선, 로버스, 궤도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착륙선이 소형 로버와 함께 화성 표면에 착륙하면 로버는 퍼시버런스가 이미 제재로 분화구에 남겨둔 샘플을 수집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모든 샘플을 수집하여 착륙선으로 가져와 내부를 복원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샘플을 지구에서 궤도로 발사하고 이 작업은 점화 전에 공중으로 던져지는 소형 로켓에 의해 수행됩니다. 거기에서 궤도선과 만나 지구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것은 10년이 끝나기 전에 설정할 타임라인이 있는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전체 프로그램은 매우 느리고 낙관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일정. 목표 및 특히 자금은 나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도 이 성과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사는 원래 계획의 터무니없는 예상 일정과 가격을 낮추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90일의 연구 기간 동안 7개의 상업회사에서 10개의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계획과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결국 화성 샘플을 지구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임무로 발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제시로 선택한 회사는 The Lockheed Martin, Aerojet Rocketdyne, Quantum Space, Northrop Grumman, Whiting Hill Aerospace, Blue Origin, Mike Spaceship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했지만 그중 두 회사가 다소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그 두 회사는 SpaceX와 Blue Origin입니다. Blue Origin은 화성 샘플 반환에 아르테미스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소 모호하며 SLS 또는 블루문 착륙선의 수정 버전을 사용하거나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는 등 훨씬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샘플 반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타쉽은 나사의 계약에 따라 화성에 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사용하여 화성에 착륙하고 샘플을 안전하게 지구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단계에 불과하지만 스타쉽이 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여 주요 계약 차량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처음부터 화성용으로 설계된 로켓인 스타쉽은 이번 계약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네 차례의 비행 경험이 있는 스타쉽이 이 프로그램의 차량으로 선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이 착륙하는 것을 보는 것은 꽤 오랫동안 제 꿈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지구에서 화성 토양을 발견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